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차시 3월 2일 화요일, 제목은 나의 집은 어디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보름도 지나고 어디선가 봄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출발이고 희망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도 봄이 온다고 하면 어쩐지 뭔가 시작을 해보고 싶은 계절이죠. 오늘은 그 시 한 편과 아포리즘 수필 한 편을 갖고 왔습니다. 아포리즘에 대해서는 조금 작품 하나 끝나고 다시 더듬어 보기로 하고요. 제일 먼저 권효옥 작가의 커졌다 작아졌다 작품을 보겠습니다. 한눈으로 봐도 A4 용지 절반밖에 안 되죠. 아니 선생님, 이것이 무슨 수필이에요? 수필입니다. 수필도 아무리 짧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려주는 수필이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권효옥.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어머니 자궁 안에서 그 취향이 굳어졌는지 꼬맹이 때는 작은 공간 안에서 실컷 놀았다. 다락이나 옷장 안, 이불 속, 벽돌 공장에서의 벽돌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책상 아래, 마루 밑. 그러나 세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것이 답답해졌다. 방도 컸으면, 거실도 컸으면, 차도 컸으면, 자식도 컸으면, 남편도 컸으면, 눈도 코도 입도 컸으면, 나에 대한 관심도 컸으면 하다가 세상은 가짜로 큰 것들이 많음을 깨달았다. 마이크, 확대경, 빛, 허풍, 욕심, 인기, 거품. 겨우 깨달을 즈음 큰 세상은 줄어들고 동네, 방, 병실, 그리고 한 평 땅, 그것도 크다고 더 줄인다. 작은 항아리, 자궁 안 그만큼 공간. 이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난 작품이죠. 만약에 이것이 아포리즘 수필이 아니라면 그냥 산문시라고 해도 됩니다. 이 작품은 짧아도 경구가 대단하지요. 제일 밑에 작은 항아리, 다 상상하시겠습니다마는 유골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행 끝에 가서 책상 아래 마루 밑 점점점, 거기에서 단락을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도 크고 생각도 크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심리학자가 방송에서 말을 하는데요, 천정이 낮고 작은 방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상상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천정이 넓고 큰 곳에서 자란 아이는 상상력이 몇 배나 크다. 이런 말을 듣고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아이들 키울 때 좀 좁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이 부족한가? 뒤늦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애기들 기억나시죠? 여사님들 기저귀 바구니 딱 엎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지요. 구석지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잠이 들어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엄마들은 또 헤매죠. 저는요 좁은데 아늑한 공간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가을에 벼타작 해가지고요 집벼늘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요 그 집벼늘을 몇 개 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그리고 있다가 거기서 잠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집토매 속에 들어가서 있는 기분 아십니까? 아, 집벼늘 속에 너무 아늑하고 좋지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컸으면 좋겠다고 이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큰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마이크, 생선도 뭐 물이 다 가고 별것도 아닌데 마이크로 크게 말하면 주부들이 아이고 뭐 생선 눈이 깜박깜박하는 생선이 왔어요. 아이 그래서 물 좋은가 해서 가서 보면은 마이크 소리만 듣고 갔더니 그것이 아닐 때가 있지요. 확배경 빚, 요즘은 빚이 1,000원 2,000원 빚도 생각 안 합니다. 적어도 몇 억 해야 빚이라고 하죠. 과거에는요 10만원 20만원 빚도 컸습니다. 요즘은 그거 시시하게 생각하죠. 허풍, 욕심, 인기, 연예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인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기, 거품, 아파트 분양하는데 거품이 너무 들어가서 평당 몇 천만 원.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건설업 쪽에서는 그러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 남은 것도 없다. 너무 비싸면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겠냐, 분양가를. 그러는데 무슨 거품이 들어간 건 사실 아닙니까? 겨우 깨달을 즈음 큰 세상은 줄어들고 그 별것이 아니구나. 크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세월이 가니까 압니다. 그래서 눈에 익은 내 동네가 좋고 언제 마주쳐도 어디 가십니까? 낯익은 사람이 좋고 그저 새우잠이라도 편하게 잠잘 수 있는 내 집 공간이 좋고 때로는 집에서 혼자 병관 해줄 수 없는 사람 없으니까 또 병실에 가서 있으면 그것만도 고맙고 그리고 결국은 한 평 땅을 차지하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요. 환경을 생각하나 우리나라 좁은 땅을 생각하나 이제 매장을 못하게 돼 있죠. 생장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가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하거나 또 물에 띄어버리거나 그렇죠. 온 산에 뿌려주거나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한 평 땅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크다고 한 평 땅도 크다고 더 줄이는데 작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간다. 작은 항아리가 유골함. 화장했던 그 가루 만져보셨죠? 방금 나온 거 얼마나 뜨끈뜨끈합니까? 그거 울며 불며 우리는 뿌렸죠. 그런데 유골함을 이제는 아파트 층층에서 살았더니 층층으로 또 유골함을 보관하는 곳이 있지요. 그래서 그 묘소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자궁한 그만큼의 공간이다.
엄마 자궁 안에서 그 양수 속에 있을 때, 그 따뜻한 물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 처음에 어머니 자궁 속에서 말했다가 마지막에 자궁으로 맺었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미상관으로 이런 글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독 뚜껑을 열었으면 닫아야 되죠. 이게 수미상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참된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관념적인 작품입니다. 우리들에게 개인 이야기지만 도대체 참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문학은 모두가 산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도 산문시를 쓰고요, 산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식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감성과 감각을 원한다. 지식이요, 핸드폰이 말해줍니다. TV가 말해줍니다. 인터넷 두들기면 다 있습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자랑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개인을 사귈 때도 감성과 감각이 오고 갔을 때 정이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설을 했습니다마는, 소설의 어원은 바로 이야기체의 산문글이다. 이야기를 그냥 줄줄줄줄 써놓은 것이 소설이지요. 그래서 21세기는 이야기체에 스토리가 있어야 전달성이 강하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커졌다 작아졌다. 이 작품은 결국 어두운 세상의 단면을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비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짧게 요점 정리를 한다면요, 어두운 세상의 단면을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비를 통해서 형상화한 작품이다. 관념적인 뻔한 이야기, 관념적이다. 선생님, 관념적이다가 뭐예요? 뻔하다, 상투적이다. 이 관념적인 뻔한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압니다. 아이고 선생님, 누가 몰라요?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점점 커서 어른이 돼서 죽어가는 거, 이거 누가 몰라요? 이웃집 개도 알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로 풀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로, 뻔한 이야기지만 나만의 이야기로 풀었는데,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보는 시각,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보는 시각, 그것을 저는 교실에서 강의 드릴 때 낯설게 보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자신 있고 잘하는 것도 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봐봐라. 낯설게 보기. 그래서 요즘 과제가 이겁니다. 글 쓰신 분들의 과제가요, 시적인 발상을, 이게 산문시라고 봐도 좋은데요, 시적인 발상을 산문적으로 말하듯이 들려주는 것, 형상화하는 것, 이것을 곧 요즘 많이 공부하는 추세입니다만 창작 에세이, 주절주절 이야기만 해놓고 끝,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을 해주는 것, 이것을 요즘 창작 에세이가 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관념적인 것을 관념적으로 끝내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커졌다 작아졌다 이 글을 간단하게, 자, 어릴 적에는 작은 것을 좋아하였는데 자라서는 큰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짜 큰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다시 작은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써놨다고 합시다. 이렇게만 써놓고 글을 마쳤어요. 이런 글은 서사뿐이다. 주저리
사실을 사실대로 서사뿐이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시간 내서 애쓰고 눈아픈데 읽어보다가 이렇게 써놨다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당신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커서는 작은 것을 점점 다시 좋아하게 되었다. 아니, 그래서 어떻다 하는 말이야? 독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학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겠죠. 에이, 바쁜 시간 내서 읽었더니 뻔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읽으라고 했네? 이런 질문을 받지 않으시려면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된다. 의미 부여. 뻔한 이야기 나오면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의미 부여가 바로 주제이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 짧은 글이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구 같은 말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것을 아포리즘 수필이다. 그러죠. 그렇다면 선생님 교실에서도요 아포리즘 수필 여러 편을 했는데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좀 해주세요. 아포리즘 수필. 자, 아포리즘이란 경구, 잠언, 금언 이런 말들을 일컬어서 아포리즘이라고 한다. 아포리즘은 짧게 말하면 가장 짧은 말로 가장 긴 문장의 설교를 대신하는 것이다. 아포리즘 앞에 수필이 그렇죠.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한데 아주 짧은 글로 던져주었죠. 일종의 충고나 처세훈 이런 것을 주는 것을 격언이라고 한다면 주로 지혜와 교훈을 담은 것을 잠언이라고 한다. 교보문고에 가시면요 잠언집이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로 잠언집이 수백 권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적힌 말들이요. 그런데 아포리즘은 속담처럼 널리 유포되어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작가의 독자적인 창작이다. 그렇죠? 아까 지금 우리들이 뻔한 이야기지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작가가 창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교훈적 가치보다는 당신 이렇게 해야 돼요. 살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것 교훈적 가치보다는 순수한 이론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순수한 이론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속담과는 조금 구별이 된다. 그래서 아포리즘 수필은 속담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아포리즘은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있죠. 히포크라테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히포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는데요. 아니 이것이 한 줄도 안 됩니다. 이게 아포리즘이에요. 그런데 뜻은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요 유명한 아포리즘으로는 섹스피어의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거 아포리즘입니다. 파스칼의 또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한 줄기에 불과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게 아포리즘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포리즘을 조금 길게 써줍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아포리즘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아포리즘적인 성향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시를 격언시다.
격언시.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포리즘 성향을 많이 포함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 예, 통영 출신이죠. 유치환 시인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시인이었죠. 저는 그 유치환 생가도 가보고 통영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유치환 신앙송 시를 모아가지고 유치환 신앙송 공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분이 아포리즘적인 시를 많이 썼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문정희 시인이 참 시를 재미있게 쓰지요. 우리 교실에서도 문정희 시인 그 오빠 시도 했고 남편이라는 시도 했습니다만, 나의 집은 어디에 문정희. 내 처음의 집인 어머니의 자궁은 고향을 떠나 일산 공원묘지 흙이 되었고, 문정희 시인 어머니는 일산 공원묘지에 계신다. 그런데 이 시인의 첫 집은 어머니의 자궁이었다. 앞의 시와 연관이 되겠죠. 어린 날 서울 와서 살던 원효로 집. 문정희 시인이 전남 보성군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고대를 서울서 다녔죠. 근데 굉장히 집이 부유했습니다. 문정희 시인 강의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나는 집안이 너무 부족한 게 없이 살았던 것이 불평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집안이 잘 살았냐. 보성에서 어린 딸이 학교를 멀리 다녀야 되는데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우리 딸이 너무 먼 데까지 걸어 다녀야 된다. 에라, 학교를 하나 지어버리자. 딸이 멀어서 학교를 하나 지어버렸다니까요. 이 정도로 집이 부유했죠. 그런데 사람은 좀 부족한 데서 많은 생각도 하고 가시밭길도 걸어봐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함이 없이 자란 게 불만이다. 이런 우스갯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날 서울 와서 살던 원효로 집. 처음에 원효로에서 살았네요. 홀로 초경을 맞았던 그 적산 가옥은 지금 성형외과가 되었다. 차례차례 지금 이사를 다닐 겁니다. 지금 문정희 시인이 적산가옥, 일제강점기에 지었던 적산가옥, 지금 후암동 산비탈에 가시면은요 적산가옥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투어를 하실 때 그런 집들을 볼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주로 2층 가옥이죠.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보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적산가옥은 성형외과가 되었고, 이제 중학교 때 혁명 공약 듣던 마포집은 구청 건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몇 학년 몇 반 몇 번 외워봐라. 그러면 저희 때 외워야 됐던 참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는 거죠. 구청 건물이 되었고 밤섬도 사라졌다. 밤섬에서 사람들이 또 살던 시대가 있었죠. 내가 다닌 청와대 옆 진명여고는 정부기관이 차지해버렸다. 청와대 근처 정부기관이 다 차지했고 진명여고가 옮겨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명여고가 목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조금 틀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명문여고가 목동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좋은 학교를 하나 그쪽으로 만들어야 목동이 발전할 수 있다. 분양이 잘 되겠다. 그래서 좀 명문여고가 한번 하나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학교인지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학 시절에 상도동 집은 장급 호텔로 변했다.
이분은요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대학교 다닐 때요 시인으로 등단을 해버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말할 것도 없이 잘 썼고요. 미당 서정주 시인한테 너는 등단해라. 그러는데 서정주 시인 찾아가서 시를 몇 편 가지고 가서 선생님 시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는 그냥 딱 돌려주면 다시 쓰라는 소리구나. 그러고 다시 가지고 와서 또 퇴고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시를 잘 쓰신 분. 신혼 시절 맹꽁이 울던 구이동 집은 편의점이 되었고 오늘 또 영동교 옆 하얀 빌라에서 쫓겨나와 임시 전세를 찾고 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성가해서 나갔고 식구도 없는데 작은 빌라에서 살았더니 아니 재건축한다고 또 이사를 가라고 하니 자 전세를 알아봐야 되겠죠.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이라는 광고를 달고 재개발에 헛개비처럼 고꾸라지는 하얀 집을 바라본다. 이분이 문학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지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아이고 겨울이면 그냥 수도가 얼고 녹물 나오고 너무 추웠는데 저거 때려 부시고 새로 아파트 지으면 이제 우리 좋은 집에서 살겠다. 자 우선 전세로 잠깐 가자. 좋아했을 텐데 이분은 문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몇 년 동안 살던 그 집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새로 들어설 마술 같은 부동산을 떠올리며 낮으면 20층이죠. 낮으면 20층 3, 40층 이제 올라가겠죠. 네, 마술같이 소유만으로 눈물인 나의 추억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추억들을 이제는 어디에다 놓을까. 추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감당하기가 두렵다. 추억은 자식처럼 애물단지. 자식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눈에 보여도 걱정 안 보여도 걱정. 추억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애물단지. 사랑이요 슬픔이요 장애물이라. 아직도 추억을 끌고 다니는 나이가 지금 70 몇 살 잡수셨거든요. 아직도 추억을 끌고 다니는 나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동물.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고 추억이 밥 먹여줘요. 그날 열심히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추억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할지 모르니까 아쉽다. 조금 후면 황망한 도시의 어느 표본실로 끌려갈지 모를 일이다. 그렇죠. 도시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느 영안실로 끌려갈지 어느 유골함에 담겨서 어디에 또 보관이 될지 어디에도 내가 없는 여기가 진정 나의 조국인가. 내 육신의 집, 내 육신의 집이 이렇게 변화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인생이 반영된 내 인생이 반영된 시다. 작가 본인의 인생이 쭉 어린 시절부터 반영된 시지요. 그렇다고 우리들과는 전혀 다 상관이 없는 것인가. 우리들도 이렇게 쓰면은 우리들도 시가 한 편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모방을 한번 해보시면 시가 됩니다. 자, 집이라는 것은 둥지이고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지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집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스님이 저한테 선물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요. 나는 속의 내용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책 제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도 멀지 않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어디에 있다가도 내 집으로 갈 때는 즐겁지요. 가서 된장국을 먹든 씻지 않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든, 옛날 어린 시절에, 저 어린 시절에 빈대 벼룩 많았지요. 이도 많고 빈대가 나와도 내 집이 좋다 그런 말 얼마나 했습니까?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도 멀지 않다. 그런데요,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축물, 집만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서 사느냐, 그 사람의 배경, 환경, 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이 집이죠.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이 나는 10평 살다가 20평으로 넓혀만 가면 돼. 20평에서 30평으로만 가면 돼. 이렇게 하는데요. 또 어떤 예술가들은 작아도 내 취향에 맞게 지어서 살고 싶어. 이게 다 환경이죠. 배경. 이거 대단하신 분들은 집을 한 번씩 공개를 하면은, 평창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집 하나 담장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환경, 배경이죠. 시각적으로 우선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인생을 회고하는 노년층이나 또 슬슬 노년을 바라보는 중년층이나 인생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청장년층이나 두루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가 아닐까. 나의 집은 어디에. 이건 육신의 집이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집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집을 많이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집을 많이 옮기는 사람도 있고, 또 몇십 년 그 집에서 그냥 사신 분도 있고, 아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각설이 타령, 연극 각설이 아주 재미있었죠. 저는 그 연극이 연극 처음으로 공연했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남 무안군 사람이죠. 그 연극이 재밌어서 3번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거지 아들과 아버지가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놈아, 우리는 다리 밑에 이렇게 있으면은 주민세도 안 내도 되고 세금 낼 일 없고 얼마나 좋으냐.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 먹을 필요 없고, 먹고 싶으면 양푼 들고 나서면 되고, 우리는 따로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살 뺀다고 운동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다. 각설이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서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나한테 딱 맞는 집을 찾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사시는 집이 내 맘에 쏙 드십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집이라는 것을 결국은 인생에서 찾아가는 무엇. 오늘은 아무래도 이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은 왜 벌써 이사 갔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집 양반이 이 집에 이사 와서 자꾸 아프네. 그래서 이사를 빨리 해봤어. 사정이 각양각색입니다. 이 인생에서는
찾아가는 그 무엇. 그래서 집은 언제나 그 만족이 어렵고 결핍을 느낍니다. 조금 이랬으면 그런데 이것인가 하면 또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 보면 언제나 그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늘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게 결국은 쫓아감의 연속이다. 무엇인가를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고 조금 더 좋은 집을 쫓아가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쫓아가고 조금 더 아이고 내가 20년을 입었더니 옷이 후줄근해서 또 하나 사러 쫓아가고 우리 인생은 쫓아감의 연속이 아닐까. 평수 넓혀가고 연립에 살면은 아이고 요것은 집값이 안 올라가 작은 거라도 아파트로 가자. 또 전원주택으로 가자. 이렇게 연속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죠? 월급 모아가지고는 언제 죽기 전에 집장만 못해. 그래서 투기를 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가 아무라도 됩니까? 그게 하는 사람이 하지요. 아무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밥 먹고 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안주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하신 분도 있고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쫓아감의 끝은 결국 어디인가? 쫓아감의 끝은 결국 어디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에서 끝이 난다. 모든 사람들, 화려했던 사람, 초라했던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출세한 사람, 출세 못한 사람,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 어디 천막 치고 사는 사람, 결국은 가장 공평하게 끝나는 게 죽음이다. 공평하게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아니 있다고 해서 안 죽고 지금 행복한 사람은 안 죽어야 되는가? 근데 공통점은 마지막에서 평등하게 끝난다. 이렇게 해서 이 아포리즘 나의 집은 어디인가? 아포리즘 수필과 이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남의 글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기회가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사를 체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남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이와 비슷한 글을 그래 내 처음의 집은 어머니의 자궁이었어. 출발을 해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유년 시절에 어디에서 살았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지금 뭐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쭉 한번 모든 예술은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예술은 모방입니다. 모방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경지에 올라서면 내 방식의 스타일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방은 예술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작품을 읽으시면서 참 생각지 않았던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